저는 올해 52, 이름은 한기석입니다. 오늘은 제 전처와 저와 관련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충격적인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무릎 꿇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 전, 제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내의 외도, 그리고 그 뒤에 남은 건 쓸쓸한 서류 한 장과 텅 빈 집뿐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게 어떤 건지 온몸으로 배웠으니까요. 그녀의 이름은 윤소연이었습니다. 제 아내였고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같은 대학에서 만났고 20살 때부터 서로의 전부였죠. 우리는 가난했지만 즐거웠습니다. 대학 시절엔 저녁 알바가 끝나면 학교 뒤 화단에 커피 2잔을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소연이는 찬 커피도 꼭 머그컵에 마셨어요. 손이 차다며 따뜻한 그립감이 좋아서라고 했죠. 그때 그녀가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기석아, 우리 평범하게 오래 살자. 스펙타클 말고 지루할 만큼 평범하게. 결혼 15년 동안 우리는 그 평범을 모범 답안처럼 지켰습니다. 월요일엔 둘이 장 보며 다음 주 반찬거리를 정리했고, 수요일엔 서로 야근이면 카톡으로 귀가 인증샷을 보냈고, 금요일에는 꼭 동네 국밥집에서 바지락 칼국수를 나눠 먹었습니다. 집에는 우리만의 작은 규칙들이 있었죠. 냉장고 2번째 칸엔 항상 프렌치 바게트를 반쪽 넣어둘 것. 현관 들어오면 서로의 하루를 최소 5문장 이상 이야기할 것. 싸울 땐 잠깐 멈춤이라고 말한 사람이 물 한 잔을 따라오면 대화 재개. 그 평범함이 참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평범함은 어디서부터 금이 갔을까요? 처음 이상했던 건 향기였습니다. 소연이는 향수에 까다로운 사람이었어요. 늘 은은한 백합 계열만 썼죠.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의 코트에서 익숙지 않은 향이 났습니다. 상큼한 시트러스와 묵직한 우드가 섞인 남성 향수 같은 냄새. 갤러리 가서 손님들하고 부딪혔나 봐.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웃었고 저도 별말 안 했습니다. 우연일 수 있으니까요. 2번째 신호는 일정표였습니다. 소연이는 벽걸이 달력에 중요한 약속을 꼼꼼히 적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달력의 메모가 줄었습니다. 대신 휴대폰 캘린더가 바빠졌죠. 스크린이 잠깐 켜졌을 때 본 일정 제목들. 현대미술관 M팀 미팅, 외부 스폰서 미팅, 어시 작품 협의. 다 비슷했고 다 애매했습니다. 등록자도 장소도 모호했죠. 3번째는 습관의 변형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귀가 시간을 공유하는 편이었는데 그녀가 조금씩 시간에 구멍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전시 준비가 늦어져서. 후원사분이 갑자기 오셔서. 돌아오는 길에 사오던 바게트가 빠지기 시작했고 현관에서 나왔어 하던 목소리도 점점 작아졌죠. 그럼에도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바쁠 수 있고 관심사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제 일에 더 매달렸습니다. 상담 현장, 시공 일정, 납품. 집에 들어오면 소파에 쓰러져 잠들어 버리곤 했습니다. 그 사이 2사람의 거리는 아주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벌어졌겠죠. 정말로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요. 어느 금요일 밤, 예정보다 일찍 일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바게트를 내가 사가자.
그렇게 생각하며 집 앞 빵집에 들러 익숙한 반쪽을 샀죠. 시간은 밤 10시 40분. 현관문 앞에서 문을 열려는데 실내에서 낯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크게 웃는 걸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내가 알던 결혼 초 그 환한 웃음.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문틈 너머로 새어나오는 목소리. 낮고 부드럽고 어딘가 들뜬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가야지. 조금만 더 도훈 씨. 소연아. 도훈. 두 글자가 공중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 이름, 소연이가 종종 입에 올리던 회사 동료였습니다. 이번 후원사는 도훈 씨가 연결해 줬어. 도훈 씨가 자료 정리 도와준다더라.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 일상에 스며들었던 이름. 키패드를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비밀번호 바꾸자고 했잖아.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금 장치가 발광을 멈추자 저는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두세 개가 부딪혔습니다. 들어가서 끝내자는 충동과 지금은 보지 말자는 것. 손에 쥔 바게트가 미세하게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포장지 안쪽에 빵가루가 바스라졌죠.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결국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거실 불이 순간 깜박였고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소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대충 묶였고 볼은 달아올라 있었어요. 한 손에는 낯선 남자의 재킷이 걸쳐져 있었죠. 기석 씨. 그녀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제 뒤로는 차가운 복도 공기, 그녀 뒤로는 따뜻한 거실의 조명이 흔들렸습니다. 바게트 사왔어. 제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 끝에 거실 안쪽에서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셔츠 단추가 하나 부족했고 눈을 피했습니다. 박도훈 씨. 제가 이름을 부르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재킷을 떨어뜨렸고 남자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석 씨 미안해. 소연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녀의 음성이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 말은 나중에 돌이켜보면 우리를 끝내는 종지부였습니다. 나는 바게트를 현관 신발장 위에 올려두고 거실로 한 발 들어섰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얽혔습니다. 내가 15해 동안 쌓아 올린 평범한 생활이 그 한순간 소리 없이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차라리 솔직해줘. 제가 겨우 말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고 대신 박도훈이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가 제 등에 얼음물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손에 남아있던 빵 조각이 우스워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평범하게 오래 살자던 그녀의 약속이 빵가루처럼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서류로 서로를 정리했습니다. 이혼 도장 찍는 날 소연이는 담담히 말했죠. 임신했어. 도훈 씨 아이야. 미안해. 그때 저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싸우기엔 체력이 없었고
붙잡기엔 자존심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기석 씨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렇게 저는 제 평범함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슬퍼 보이더군요. 하지만 그 진심이 제 가슴에는 칼처럼 박혔습니다. 그 후 저는 말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떠났습니다. 아이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며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 밥을 짓고 혼자 술을 마시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서울 출장 중이었습니다. 신촌의 한 카페에서 거래처 미팅을 마치고 잠시 커피를 들고 나왔는데 골목 어귀에서 두 소년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둘 다 똑같이 키가 크고 짧은 머리에 입가의 점까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 너무 낯익었습니다. 내 젊은 시절 거울 속 내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심장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있을 리가 없는데.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재민아, 재우가. 엄마 왔다. 그 목소리. 10년이 지나도 절대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윤소연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돌아섰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운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미묘한 여유와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걸어가며 웃었습니다. 우리 재민이, 재욱이 엄마 닮아서 정말 잘생겼네. 그때 아이 하나가 소연의 손을 뿌리치며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동자, 그 검은 눈동자가 내 어머니를 꼭 닮았더군요.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잔이 깨지는 소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모았습니다. 소연이 놀라 제 쪽을 봤습니다. 잠시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더군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나와 닮은 콧날, 눈썹, 웃을 때의 주름까지.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는데. 하지만 제 안의 직감은 말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녀를 찾아야 할까? 이미 끝난 관계인데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10년 전보다 더 깊은 분노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나의 인생, 나의 피, 나의 아이들을 모두 빼앗아간 겁니다. 며칠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하자. 진실을. 그녀가 숨긴 게 있다면 이젠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 저는 조용히 그 여자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처럼 그녀의 거짓말을 밝혀내기 위해.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에는 온통 그 아이들 얼굴뿐이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두 소년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이리 와봐. 야, 너 진짜 똑같이 생겼다니까. 그 웃음소리. 10년 전 내가 아내와 함께 꾸었던 미래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직감에 이끌리듯 서울에 집을 하나 얻었습니다.
일주일만 있어보자. 진짜 우연인지 아닌지 확인만 하자. 그렇게 제 복수는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차갑게 시작됐습니다. 며칠간의 탐문 끝에 그녀의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한강 근처 신축 빌라, 아이들이 다니는 사립초등학교와 가까운 곳이었죠. 현관 앞에 걸린 문패에는 박도훈 윤소연. 그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녀는 결국 그 남자와 결혼했더군요. 그날은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학교 앞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나오는 걸 기다렸습니다. 정문이 열리자 두 소년이 나란히 걸어 나왔습니다. 리본 모양의 가방을 메고 똑같은 표정으로 장난을 치며 뛰어가더군요. 그때 선생님 한 분이 지나가며 아이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재민아, 재우가. 천천히 가. 그 이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후. 제가 결혼 당시 생각해 두었던 아들 이름 그대로였습니다. 그녀가 내 아내가 나 몰래 그 이름을 쓴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우연을 가장해 그녀가 다니는 갤러리 오프닝 행사에 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갤러리 큐레이터라는 직함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더군요. 잘 꾸민 옷차림, 사람들 속에서 웃는 얼굴. 그런데 그 옆에는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박도훈이었습니다. 그는 제게서 모든 걸 빼앗아간 남자였습니다. 가정도 사랑도 그리고 이제 보니 내 아이들까지도.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자연스럽게 감싸는 걸 본 순간 속에서 뭔가 터져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제 분노보다 중요한 건 증거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사설 유전자 감정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앞 쓰레기통에서 그들이 버린 음료수, 빨대를 챙겨갔죠. 양심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이건 진실을 위한 거야.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한 시작이야.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 밤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그녀와 함께했던 기억들이 모두 거짓이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랑이 그녀에겐 단지 은밀한 연극이었던 걸까? 그리고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봉투를 열자 맨 위에 적힌 글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자 일치율 99.998%.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10년 전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석 씨 나 임신했는데 그 사람 아기야. 미안해.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걸 포기했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숨이 막히고 손이 떨리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10년을 허비했습니다. 내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아빠라고 부를 그 순간들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술 한 병을 들고 강변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한강 위엔 불빛들이 부서져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결 위로 번진 불빛이 마치 수없이 깨어진 제 마음 조각 같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뚜껑을 열었습니다. 톡 하는 소리와 함께 묵직한 탄산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냄새, 그 순간 10년 전 마지막으로 마셨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혼자였고 그때도 세상이 등을 돌린 듯 했죠. 한 모금 두 모금.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갈수록 가슴 한가운데가 더 뜨거워졌습니다. 몸은 따뜻해지는데 머리는 점점 식어갑니다.
그녀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녀가 제게 던진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 애는 당신 아이가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처럼 느껴졌었죠. 그래서 떠났고, 그래서 잊으려 했고, 그래서 버티며 살아왔는데, 결국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손에 쥔 병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분노인지 후회인지, 내가 나를 미워하는 건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안에 쌓아 올린 노력, 체념, 기억들이 모두 쓰레기처럼 쓸려 내려갔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견뎠던 걸까? 그녀를 용서하려고 한 적도 없는데 이제 와서 용서조차 의미가 없는 걸까? 아이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였을까? 그저 존재조차 몰랐던 그림자였을까?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분노로, 슬픔으로, 그리고 참을 수 없는 허무로. 그때 문득 강 위로 불어오는 바람이 제 머리칼을 스쳤습니다. 냉기가 살갗을 베어내는 듯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쪽에서 물빛이 번지고 그녀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그녀가 처음 내 이름을 불렀던 그날, 졸업식 날, 흰 원피스 입고 웃던 얼굴, 그 모든 게 한꺼번에 스쳐갔습니다. 소연아, 왜 그랬어? 내 입에서 새어나온 목소리가 술 냄새와 함께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대답해 줄 리 없는데 그래도 묻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 속의 술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한 모금을 삼키기 전에 문득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몇 개 떠 있었고 그 사이로 검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구름이 꼭 내 마음 같더군요. 진실이 드러났는데도 속이 후련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겁고 더 쓰라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때때로 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짐이 된다는 걸. 하지만 그 짐을 끝까지 끌고 가야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는 것도요. 나는 마지막 한 모금을 들이켰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뜨거움이 가슴 속 결심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끝까지 가보자. 입술이 떨렸지만 그 속에는 이상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피하고 도망치고 참아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늘을 다시 올려다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만 도망치지 말자. 내 인생 내가 바로잡을 거다.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빈 술병이 구르며 철제 난간에 부딪혀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10년 만에 깨어난 제 마음의 종소리 같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소연아. 이제 내가 무너질 차례야. 그 후 며칠간 저는 그녀와 박도은의 모든 기록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체 명예, 세금, 부동산 등기. 그들은 겉으로는 평범한 부부였지만 내막은 달랐습니다. 박도은은 중소건설사의 이름만 걸어둔 명예 대표였고 실질적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회사 자금 일부가 윤소연 명의 계좌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내연이 아니라 공모였습니다. 10년 전 그들은 이미 계획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를 파산시켜 모든 걸 가져갈 거라고.
그날 이후 제 복수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정만으론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걸 그 술병 아래서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정 대신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제게는 옛 직장 동료이자 지금은 작은 회계법인에 다니는 친구 정훈이 있었습니다. 정훈은 말수가 적지만 숫자 앞에선 날카로운 애였습니다. 그에게 상황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자 그는 담배 한 모금 깊게 빨아들이고 얘기했죠. 증빙이 없으면 소용없다. 계좌 흐름 명예 출처. 그걸로 가자. 우선 우리는 공개된 자료부터 뒤졌습니다. 박도훈이 대표로 올라간 회사는 겉으로는 시공 관련 명목 회사였지만 대표이사란 사람의 주소는 자주 바뀌어 있었고 이사들 대부분은 이름만 올라가 있는 유령 같았습니다. 저는 직접 발로도 뛰었습니다. 갤러리 근처 카페에서 사서처럼 앉아 후원자 명단을 유심히 후였고 오픈 행사에서 받은 기부자 리스트를 휴대폰으로 몰래 찍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난 자원봉사자에게서 들은 소소한 말들도 모았습니다. 어떤 후원자는 평소엔 이름을 안 밝히더라. 후원금 전달은 보통 현금이 아니고 회사 쪽에서 카드로 돌려요. 작은 말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불법 감청이나 사칭 같은 건 하지 않았고 모두 공개 합법적인 루트를 통해 자료를 모았죠. 추적은 치밀했고 담당 조사관은 말하더군요. 증빙이 이렇게 명확하면 내부 고발자 진술만 더 보태지면 된다. 그렇게 모든 시간을 다 바쳐 그들의 음모를 파헤쳤습니다. 세무조사, 내부 비리, 자금 세탁. 그리고 그녀의 갤러리 후원금 일부가 그 불법 자금에서 나온 정황까지 확인했죠. 이제 판이 깔렸습니다. 그날 저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년 만에 첫 통화였습니다. 소연아, 누구시죠? 목소리 들으면 알 거야. 나야. 기석이. 순간 수화기 너머로 짧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죠. 이제 와서 왜 전화했어요?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서. 이번 주 금요일 예전 우리가 가던 카페로 나와.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가 숨긴 진실을 세상에 꺼내줄 차례야. 금요일 저녁 비가 내렸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 10년 만에 다시 마주한 그 자리는 그때와 똑같은 카페였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던 그녀, 윤소연은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정함 뒤로 어딘가 초조한 그림자가 스쳐 있었습니다. 기석 씨,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예요? 그녀는 차분한 척 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나 그냥 궁금했어. 너 지금 행복하니? 그녀는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행복해요. 이제는요. 그때는 서로에게 너무 지쳤잖아요. 기석 씨도 인정하잖아요. 우리 결혼은 이미 끝이었어요. 그 말 10년 전 그날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이미 끝이었다는 그 말로. 그녀는 모든 죄를 합리화했었죠.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하얀 종이 DNA 검사 결과표였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그녀는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찍힌 병원 로고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민이 재욱이. 내 아들이더라.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 아들들이라고. 10년 전 너 임신했다고 했을 때 그 사람 아이라며 나를 떠났지. 근데 결과는 다르게 나왔어. 99.998%. 그 애들은 내 핏줄이야.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석 씨, 그건 오래된 일이에요. 이제 와서 뭐가 달라져요? 아이들은 도훈 씨 자식으로 잘 자라고 있어요. 그냥 있어요. 부탁이에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차가운 말라붙은 웃음이었죠. 잊으라고? 10년 동안 내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보고 아버지란 이름 한 번 불러보지도 못한 채 살았는데 그걸 잊으라고? 제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넌 나한테 사람의 목숨을 반으로 쪼개놓고 잊으라고 하는 거야? 그녀는 눈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오히려 포기한 사람의 체념 같은 게 보였죠. 기석 씨, 그때 나 너무 무서웠어요. 그 애들이 혹시 당신 아이일지도 알았어요. 하지만 그때 이미 도훈 씨랑 모든 게 엉켜 있었어요. 당신한텐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면 둘 다 잃을 것 같았거든요. 그녀의 말은 눈물로 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눈물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겠지. 둘 다 잃을까봐. 그래서 한쪽을 죽였겠지. 나를 죽였잖아, 소연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흐느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 마치 최후 통첩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그건 내가 아니라 세상이 정할 거야. 그녀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뉴스 속보 박도훈 대표 자금 횡령 혐의로 세무조사 착수.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떨렸습니다. 이건 당신이 한 거야. 아니, 나는 그냥 진실을 세상에 알려줬을 뿐이야. 내 남편이 어떤 짓을 해왔는지,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기석 씨, 제발. 그 사람 망하면 나도 끝이에요. 우리 애들도 상처받아요. 내 아들이라며? 제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 애들은 이제 내 아들이야. 그동안 너희가 빼앗은 시간, 이제부터 내가 되돌려 줄 거야.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젖은 코트를 입은 박도훈이 들어왔습니다. 소연은 흠칫하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도훈 씨, 여기 있었군. 그의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그리고 제 쪽을 향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 아들들의 아버지다. 순간 그의 얼굴에 놀람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이 스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키운 아이들, 그 애들은 내 피가 아니라 내 피야. 이 여자가 그렇게 만들었지.
소연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카페 안의 공기가 단단히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누구도 숨을 쉬지 못하는 순간이었죠. 박도우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마룻바닥을 긁으며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마치 누군가의 인생이 금이 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는 두 손을 탁자에 짚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연을 향해 그리고 저를 향해 오락가락했습니다. 그 눈빛 속엔 분노, 당혹, 그리고 두려움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그의 목소리는 처음엔 낮게 깔렸지만 곧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넌 10년 동안 날 속였어? 그 애들이 내 자식이 아니라고? 그의 목 근육이 움찔거리며 굳어갔습니다. 그는 마치 벼랑 끝에서 발을 헛디딘 사람처럼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입가로 가져갔지만 이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눈가엔 번들거리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미안해, 도훈 씨. 나 그땐. 그녀가 말을 잇기도 전에 입 다물어. 그의 외침이 카페를 찢었습니다. 순간 카페 안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스피커에서 흐르던 재즈 음악도, 머신에서 떨어지던 커피 물방울 소리도, 심지어 숨소리조차. 그가 탁자를 힘껏 밀자 테이블 위에 컵이 넘어져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유리컵이 깨지는 소리가 공중에서 맑게 울리며 퍼졌습니다. 조각난 유리 사이로 커피가 흘러나와 어두운 얼룩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몰렸습니다. 가까운 테이블의 젊은 커플은 숨죽이며 휴대폰을 내려놓았고 직장인 남자는 들고 있던 노트북 화면을 살짝 닫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장면을 슬로모션 영화처럼 지켜보고 있었죠. 박도우는 거친 숨을 내쉬며 소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그녀의 몸이 휘청이며 의자에 부딪혀 금속 다리가 찌르르 울렸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탁자를 짚었지만 균형을 잡지 못해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끝났어. 박도훈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넌 이제 다 잃었어.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양복 재킷 안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지만 점화도 하지 못하고 손만 떨었습니다. 그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굳어 있었죠. 소연은 무릎을 꿇은 채 그의 바짓단을 붙잡았습니다. 도훈 씨, 제발 들어줘요. 그땐 정말 몰랐어요. 그 아이들이 누구 아이인지도 나도. 그녀의 목소리는 부서진 유리조각 위를 긁는 듯 거칠고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박도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인간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배신당한 남자의 분노, 믿었던 모든 게 무너지는 절망, 그것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몰랐다고? 10년을? 그럼 넌 도대체 누구랑 살아온 거야? 그의 말이 끝나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바닥의 유리조각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져 작은 방울이 부서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10년 전 내가 무너졌던 바로 그 자리에 이제 그들이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이 타인의 행복 위에 세워질 때 그 행복은 결국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진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박도훈은 잠시 제 쪽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분노, 굴욕, 그리고 패배감.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걸 노린 거냐?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단지 진실이 돌아왔을 뿐이야. 그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비틀린 웃음이었습니다. 진실 그래, 진실이란 게 이렇게 더럽게 오는 거였나 보지.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카페 문을 나섰습니다.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가 딸깍하고 울리자 공간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소연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무너진 듯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10년 전 내가 흘렸던 그 울음과 똑같았습니다. 그때는 나만 들었지만 이젠 세상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카페 밖빛 속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의 억눌림이 그제야 터져나왔습니다. 나 이제야 다시 숨을 쉰다. 며칠 뒤 뉴스가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박도훈 대표 횡령 혐의로 구속수사 착수. 윤소연 큐레이터 불법 자금 공모 의혹에 연루. 신문 일면과 포털의 헤드라인에 그들의 이름이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더니 이상하게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참 길게도 걸렸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끝에 진실이 비로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갤러리 입구는 이미 취재진으로 붐볐습니다. 소연은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기자들의 플래시를 피하듯 고개를 숙였죠. 윤소연 씨 후원금 유용 사실 인정하십니까? 박도훈 대표와의 공모관계 인정하시나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짧게 굳은 입술, 그리고 떨리는 손끝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진이 뉴스에 찍힌 걸 봤습니다. 화려했던 그 얼굴엔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고 한때 자신감으로 빛났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화장은 번졌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10년 전 내게 등을 돌리며 떠날 때 그녀의 표정엔 승리가 있었죠. 이제는 그 승리의 껍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 익숙했지만 더 이상 그리운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기석 씨. 그녀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술기운도 울음기도 섞인 듯 했습니다. 제발 잠깐만 만나줄 수 있을까요? 잠시 망설였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좋아. 옛날처럼 한강변에서 보자. 그날 밤 한강 다리 밑 벤치에 그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긴 코트를 걸쳤지만 몸이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엔 화장기 하나 없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깊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예전 그 눈동자 속 따뜻함 대신 완전히 꺼져버린 불빛이 보였습니다. 기석 씨. 그녀가 제 이름을 부르자 왠지 모르게 낯설었습니다. 그 소리가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는데 이제는 가장 차가운 이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뉴스 봤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조금만 편하게 살고 싶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넌 늘 그렇게 말했지.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런데 넌 그 편안함을 얻기 위해 누굴 밟고 지나갔는지 기억은 나?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석 씨 미안해요. 그땐 진짜로 당신을 잃는 게 무서웠어요. 아니,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넌 날 잃은 게 아니라 스스로를 버린 거야. 그녀가 놀란 듯 눈을 들었죠. 도훈이, 그 사람도 널 버렸잖아. 결국 남은 건 돈도 명예도 아니야. 남은 건 너 자신이 뭘 했는지도 모르는 인간이라는 낙인뿐이지. 그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기석 씨 제발 그만해요. 이제 난 정말 끝이야. 나 진짜 무너졌어요. 저는 한 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물 맺힌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아직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야. 진짜 무너지는 건 자기 잘못을 알고도 변명하는 순간이야.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게 그거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기석 씨 날 용서해 줄 수는 없겠죠? 용서? 제가 웃었습니다. 용서는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하는 거지, 빌어서 얻는 게 아니야. 넌 아직 그걸 모르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녀의 머리칼이 날렸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기석 씨 그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저는 천천히 말했다. 이제 내가 했던 대로 해. 도망치고 숨고 거짓말하면서 살아. 그게 내가 만든 내 인생이잖아.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은 후회와 공포가 뒤섞인 절규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상하게 제 가슴은 시원했습니다. 눈앞의 여자가 불쌍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느껴진 건 통쾌함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삼켜왔던 울분이 그녀의 눈물 한 방울마다 조금씩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 쥔 채 흐느꼈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빛이 흐릿하게 번졌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소연아.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한테 해줄 마지막 말이 있다. 그녀는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다음 생엔 누구도 속이지 말고 살아라. 그게 내가 나한테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빚이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질수록 내 마음의 무게도 가벼워졌습니다. 10년 동안 그녀의 거짓 속에 갇혀 살았던 제 인생이 그제야 완전히 풀려나간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내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으니까요. 세상이 그들을 삼켜버리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박도훈 대표 횡령 배임 혐의 구속, 윤소연 불법 자금 유입 의혹으로 수사 착수 라는 자막이 떠다녔습니다. 그녀는 결국 갤러리에서 쫓겨났고 박도훈은 법정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년 전 내 인생을 빼앗아갔던 그 두 사람은 이제 세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진짜 복수란
상대가 무너지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는 걸요. 그날 저는 오랜만에 두 아들이 다니는 학교를 찾았습니다. 운동의 날이었죠. 운동장에 울려 퍼지는 아이들의 함성. 그 속에서 저는 두 아이를 금세 찾았습니다. 재민이, 재욱이. 뛰는 모습까지 제 어릴 적과 똑같았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서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동안 멈춰 있던 시간이 그제야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소연에게서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기석 씨, 당신이 옳았어요. 이제야 깨달아요. 진실은 언제나 결국 돌아오네요. 그 애들에게는 당신이 꼭 필요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물러나는 것뿐입니다. 짧은 문장, 하지만 그 안에는 패배와 후회, 그리고 모종의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두 아이는 친척 집에 맡겨졌습니다. 저는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친자 확인 결과를 근거로 양육권을 청구했고 법원은 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날 법정에서 판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제 눈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다시 돌아왔다. 첫 만남의 날 하늘은 이상하리만큼 맑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그 맑은 만큼 불안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기 전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서랍 속에 묵혀둔 오래된 사진을 꺼내보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죠. 저 아이들이 내 얼굴을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날 아버지라 받아줄까? 10년 동안 한 번도 아빠란 말을 들은 적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빠가 됐다고 한다면 그건 아이들에게 또 다른 혼란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 준비했습니다. 두 아이가 좋아한다는 축구공 하나, 그리고 같은 색 모자 2개. 비슷한 걸 쓰면 마음의 거리도 조금은 가까워질 것 같아서요. 약속 장소는 공원 근처 작은 놀이터였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아이들의 머리카락 사이로 부서지고 바람이 낙엽을 몰고 다니는 평범한 오후였죠. 재민이와 재욱이는 보호자와 함께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 얼굴. 정말 제 젊은 시절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듯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눈앞에 서자 아이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재민이는 손을 꼭 쥔 채 시선을 피했고 재욱이는 제 신발 끝만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의 보호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석 씨가 함께 해야겠죠. 그리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죠. 날씨 참 좋다. 너희 축구 좋아한다며? 재민이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아저씨도 축구 잘한다고 했어요. 그래. 그럼 같이 한번 차볼까? 저는 가방에서 공을 꺼내 던졌습니다. 낙엽 위로 구르는 공이 툭툭 소리를 냈고 그때서야 아이들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재욱이가 먼저 달려가 공을 찼습니다. 하지만 공이 제 쪽으로 오자 순간 멈춰 섰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차도 돼. 제가 웃으며 말하자 재욱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공을 찼습니다. 공이 제 다리에 부딪혀 멈췄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10년의 거리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아이들은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는 어디 살아? 우리 학교 근처야? 엄마한테는 언제부터 알던 사이야? 그들의 질문은 천진했지만 가슴에 박혔습니다. 엄마한테는 아주 오래된 친구였지. 그 말에 재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아저씨는 옛날에 많이 착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저릿하게 울렸습니다. 소연이 그래도 마지막에는 내 이야기를 조금은 전해줬던 걸까. 해가 저물 무렵 놀이터엔 붉은 빛이 깔렸습니다. 아이들은 벤치에 앉아 음료를 마시고 있었고 저는 잠시 옆에 앉았습니다. 재민이가 컵을 내려놓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저씨, 진짜 우리 아빠예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두 눈동자가 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내가 잃었던 세월이 그 눈 속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 아저씨가 아니라 너희 아빠야. 그 말을 꺼내는데 목이 메어 말이 잘 안 나왔습니다. 아빠라는 말 한 번만 불러줄래? 재민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욱이가 형의 손을 잡더니 눈치 보듯 제 얼굴을 올려다 봤습니다. 그 눈동자 속엔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혼란, 서운함, 호기심, 그리고 어쩌면 아주 희미한 그리움. 한참의 침묵 끝에 재민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가 공기 속을 가르며 퍼졌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내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재욱이가 한 발 다가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던 단 한마디, 10년 동안 꿈에서조차 부르지 못한 이름. 아빠. 나는 두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머리 위로. 내가 흘린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꽉 안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복수도 분노도 정의도 다 지나고 나면 결국 남는 건 사랑뿐이라는 걸. 그 한마디에 모든 복수가 끝났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집에서 새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고 퇴근 후엔 숙제를 봐줍니다. 세상은 여전히 각박하고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사랑은 진실 위에서만 자란다는 걸. 얼마 뒤 신문 한 귀퉁이에서 윤소연의 이름을 다시 봤습니다. 윤소연 해외로 출국. 그녀는 결국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어디로 간다 해도 이제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 순 없었습니다. 어느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아이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길을 잘못 든 사람이야.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시 돌아올 길이 있다는 걸, 그게 진짜 복수란다.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재민이가 웃으며 말했죠. 그럼 아빠는 진짜 멋진 복수자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아빠는 이제 행복으로 복수할 거야. 배신으로 시작된 10년의 시간은 결국 진실로 끝이 났습니다.
세상은 돌아가도 진심은 사라지지 않아요. 누군가를 속일 수는 있어도 스스로의 양심은 속일 수 없으니까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됐다, 기석아.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라.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합니다. 강바람이 불고 아이들이 웃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웃습니다.